사교육이 있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만약에 100이라는 공부가 필요하다면 2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120, 150 정도를 하는 학생들한테 넌 왜 못하니? 라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건 너는 왜 이상해지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도 좀 필요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교육 없이 1등급 받는 수학교육법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21년차 고등학교 수학교사 오정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좀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고요.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잘 아시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학교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공교육과 사교육 자체를 대치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국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고 사교육은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메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교육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이지 이게 과연 대치 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책 제목의 의미도 사교육 없이라는 말의 뜻이 사교육에 대한 비판보다는 사교육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선행학습이랄지 심화학습이랄지라는 것들이 제가 21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 성적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저 어떤 수단, 도구에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그거 말고 올바른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전국 수석 학생들을 보면 인터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신을 보내기도 하고요. 사실은 좀 비웃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개그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해에 공부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자기의 방법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그건 거짓말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현실이 맞는 것인가.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선에서 판단하고 하는 일종의 건방짐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의존 현상이 이것과 좀 결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대명사처럼 성적이 낮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적이 낮다의 측면이 아니라 공부라는 행위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부를 동사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학교든 학원이든 어디든 집단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부분을 잘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심리적 요인을 좀 평가절하하지 않았나. 그래서 혼자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면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학습 태도나 자세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아이들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 공부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입취학 전에는 양치하는 방법, 옷 입는 방법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안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게다가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현상이 학교에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수업을 할 때 중위권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다 하고 와서 다 알고 있고 하위권 학생들은 잘 못 따라가고 정작 수업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없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부족한 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부족한 걸 메우는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를 책에다 좀 심어두고 싶었습니다. 결국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공부를 제대로 하면 되지 않나. 누구든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 없이도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은 책이 집필되고 나서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면 이게 질문 자체에 약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왜냐면 사교육 없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에 깔려있는 얘기는 사교육이 있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지도해보면 사교육 여부가 그렇게 수학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학교에서 보면 1학년 때 내신이 5등급이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2학년 때 거의 2등급까지 올라갔다가 3학년 때는 급기야 1등급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중학교 때 1학년 거만 선행학습을 하고 왔던 학생이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사교육을 하지 않고. 그럼 이 사례만 본다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인데 수학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저희가 농담 삼아 1년 내내 보는 시험에 틀린 개수가 5개를 넘지 않는구나 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중학교 때 혼자서 선행학습을 했었고 사교육도 거의 많이 받았던 학생들이거든요. 또 그 외에도 서울대 의예과를 간 학생들도 한 대여섯 명 있는데 절반 정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사교육 여부, 선행학습 여부 또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량이 너무 상향 평준화돼 있는 것 같고 진도도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현직 교사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을 1등급 아니면 만점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100이라는 공부가 필요하다면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120, 150 정도를 하는 학생들한테 넌 왜 못하니? 라고 경고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도 좀 달라 보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재밌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수학을 재밌어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한 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극상위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계획도 세우고요. 시간 통제도 해가면서 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해야 될 건, 너는 왜 이상해지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도 좀 필요해서, 필요한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선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보다는 자기가 문제가 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게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은 한번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점수 잡기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흥미라는 거가 성과를 올리고 내가 잘한다는 거가 느껴져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 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싫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제 제가 하는 운동 중에 제가 복싱을 하고 있는데, 복싱의 예를 들었어요. 제가 한 6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복싱 처음 할 때 저도 무지 재미없었거든요. 계속 줄넘기만 시키고 막 스텝 훈련만 시키고, 근데 막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서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훈련하기는 싫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흥미가 생겨서 수학이 재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에 수학을 할 때 공부를 할 땐 다 싫어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좋은 공부 방법으로 하다가 자기가 성과가 올리고 내가 좀 잘해지고 있구나를 느끼면 그때부터 좀 흥미가 생기지 않나, 선후관계가 좀 바뀌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흥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조금 처음에 공부하기 힘들더라도 성과를 올리게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강요도 좀 포함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정적 시기, 수학을 잘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 시기가 있다면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하셔야 되는 게,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3학년
2학년 담임이나 3학년 부장을 오래 했고 지금도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작년보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입시라는 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해의 나와 올해 나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이 좀 낮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좀 높일 필요 있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본기 문제인데 기본기 문제는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간혹 설명회를 가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수학이 중요한가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수학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수학이 중요한 겁니까?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성적을 산출하는데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인 거겠죠. 수치상으로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수학의 과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수학 과목의 특성, 위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성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기가 왜 탄탄해야 되냐면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하나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수학을 잘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이 뭐랑 똑같냐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길래 잘할까? 인 거죠. 그거랑 답이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들 뭐 재능 아니면 뭐 타고 태어난 수학 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명백하게 하나도 고민 없이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축적된 학습량 때문에 잘합니다. 예, 무조건 축적된 학습량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을 잘 보시면 잠깐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성적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 아이들은 여러 수학 문제 단원들이 있고요. 유형들이 있는데 특별히 약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약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그 수학 학습량을 축적시키면서 자기가 약속을 극복해온 방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복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이만큼 축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위권 학생들은 축적량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려면 이만큼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축적돼 있는 중위권 학생들이 이만큼 축적하는 동안에 여기 이만큼 축적돼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더 축적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축적시키는 속도보다 상위권 학생들이 이미 축적된 경험이 쌓여서 훨씬 빨리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는데 중요하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보다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 무서운 수학의 위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빨리 자기가 부족한 것을 메우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머리와 수학 성적은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책을 쓰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학 머리. 제가 수학 교사인 걸 아는 분들, 또 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으니까 뭐 교과서도 집필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또 이 책도 집필하고 그래 와서 뭐 저희 와이프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의 친구의 부모님들이 와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아이한테 했던 방법들을.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하는 방법이. 그러면 가만히 듣다 마지막에 꺼내시는 말이 우리 아이는 수학머리가 없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수학머리라는 개념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머리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이게 단순히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수능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의 수학머리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이른바 교과서에서나 보는 뭐 가우스, 뭐 페르마 이런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인 거죠. 근데 수능 수학을 풀기 위해 수학머리가 필요하다라면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을 풀기 위해선 재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재능을 가진 아이를 선별하기 위한 교육과정인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사실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학 머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 말이 단순히 틀린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나쁜 결론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날로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쁜 결론인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누구나 다 기본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상위권이 이렇게 성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상위권 학생들은 학습량을 축적시키면서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도 견뎠을 거고 굉장히 인내의 시간도 버텼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힘들게 쌓아 올려오면서 이 과정까지 왔는데, 이 학생들의 이런 노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학생이 잘하는 이유는 수학머리가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거, 혹은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거는 수학머리가 없는 거라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학생들의 고통을. 그래서 제가 책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데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광고를 보면 최고 성경 250km, 200km 이러면 분명히 이 차가 빠를 것 같긴 같은데 이게 한국에서 이 차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앞에 250km, 최고 시속 250km인 차랑 200km인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침에 서울에서 아침에 이 두 차 중에 한 차를 타고 출발을 할 건데 부산으로 갈 거고, 예를 들면 점심쯤 약속이 있어요. 물론 250km인 차가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더 안정적으로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200km인 차도 안전 운전만 한다면 충분히 제 시간에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의 수학머리는 이 정도 차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처럼 느껴집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상위권 학생이 독서실에다 이런 메모를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서 자기가 제일 늦게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서실에 남아있는 게 자기밖에 없는 걸 깨닫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라는 말을 남겨가지고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수학머리에 관련된 얘기는 아이들한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학습량을 채우는 게 수학을 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수능 수학을 하는 데는 수학적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습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려요. 주변에 정말 극상위권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전교 1, 2등 하는 극상위권? 근데 학교에서 보든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친구의 자녀 중에 그런 아이를 보든 걔네들 맨날 바쁘지 않습니까? 맨날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해요.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제일 늦게 가고.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쟤네 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도 다 풀 것 같은데, 근데 매일 공부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도대체 할 게 뭐가 남았길래 그렇게 공부를 하나 싶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극상위권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좀 농담 섞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극상위권 아이들은 거의 매일매일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자기가 놀아버리면 자기 계획이 수능 다음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계획 세우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근데 대부분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세우는 거에 집중하는데 지키는 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본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지키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의 기초를 다지면서 혼자 공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학의 기초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기본 교과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행학습 등으로 해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적 사고 능력도 수학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애매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설명드릴 때 요리로 예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컵라면을 끓여도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간혹 보면 예를 들면 우리들의 부모님들 아니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시면 레시피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뚝딱뚝딱 요리를 만들어내시고, 간혹 가다가는 처음 보는 요리를 이렇게 몇 번 드셔보신 다음에 집에서 따라 하시기도 해요. 너무 신기하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왜 잘하실까? 아마 그분들도 처음 요리를 배워 오시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다가 실패도 해보시고, 간도 잘못 맞춰보시고, 물의 양도 잘못 맞춰보시다가 요리를 이것저것 실패하시다가 생긴 어떤 사고방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요리를 하는 사고 능력이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학도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시도하면서 겪는 사고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축적된 학습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부할 때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수학 공부는 두 가지가 있죠. 개념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 개념 학습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범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성적이 잘 안 오르고 혼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개념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면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 학습이라는 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수학에서는 어떤 단원이 하나 있거나 개념이 하나 있으면 이 개념을 묻기에 가장 적절한 그동안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아주 정제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표 유형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개념 학습이라는 건 공식을 익히고 그 대표 유형 문제까지 풀어놔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지 않고 공식만 익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게 도움을 드리자면 아이가 처음에 연산 연습을 할 때 구구단을 알려주시고 외우게 시키셨을 거예요. 구구단 처음에 외우게 하고 문제 풀게 하면 잘 못하죠. 왜냐면 수학의 공식이나 방식들은 외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만 익혀집니다. 그러니까 구구단도 여러 번 사용해야 익혀지는 거고요. 중학교 공부할 때 인수분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까지 푸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풀이는 해설지를 만들어봐라 라고 많이 시킵니다. 혼자 풀이를 써봐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동안에 그 풀이 과정을 쭉 써봐야 문제풀이 능력이 키워지는데 그냥 이렇게 문제 풀다가 모르면 해설지 보고 아니면 선생님 수업 듣고 이렇게 베껴 쓰다 보면 따라하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성세대분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다 보면 목적지까지 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에 나타나지 않은 사고가 있거나 접촉사고가 있거나 교통통제가 있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역설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쓰면 쓸수록 길을 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지도 직접 써봐야 되고 제가 이거를 문제 경영 능력이라고 책에서 혼자 표현을 했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좀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다 보면 재미가 느껴지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거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학부모님들의 워너비잖아요. 워너비.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뭔가 뭘 하지 않아도 애가 혼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서 끝내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게 그냥 태도나 어떤 본인의 생각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처럼 그렇게 소중한 능력이 어떤 팩폭이라든가 어떤 그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 야, 좀 집중해서 공부해봐. 아니면 야, 좀 열의를 가지고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가 그러니까 농담으로 아, 맞다. 내가 열의를 깜빡했구나. 앞으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나 생각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공부는 원래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건 디폴트다.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애매하시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은 답이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요? 입시를 성공해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해라는 피상적인 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아이가 나한테 징징거림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공부 힘들어, 나 어려워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엄마가 나랑 아빠가 나랑 상의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를 알려주셔야 되냐면 위기에 닥쳤을 때 움직여야 된다. 해결책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걸 말로써 야, 문제가 생기면 움직여봐. 해결책을 찾아봐가 아니라 몸으로 계속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움직여 주시면서 수학이 어려워? 어느 단원이 어려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강의를 같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서점에 가시고 이러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좀 커서 직접 움직여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냥 커리큘럼을 제시하시거든요. 여기까지 해봐. 여기까지 하면 잘 될 거야. 그저 강요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 수학을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첫째라면 아이도 자기의 인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은 처음인 거고요. 부모님도 초등학교 5학년의 학부모이신 거는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첫째든 둘째든 간에 부모나 아이나 항상 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에서는. 그러니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정보를 찾으시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거를 마치 부모님의 잘못인 양 막 돌리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공되는 그 정보가 대부분 진도나 교과 내용, 심화 이런 데 집중이 많이 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아마 뉴스 보도로 피사라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정서적인 측면이 약하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정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중학년, 그러니까 3, 4학년까지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일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좀 수학 내용이 잘 기억이 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공자나 교육 쪽에 종사하시지 않으면 그 이후에 지도하기 어려우실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자책하실 일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사실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5개념이 속출해버리고요. 교육과정을 막 넘나드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특히 초등학교 과정은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그 건방진 기성세대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3, 4학년이 지도하면 본인이 아는 방법을 그냥 지도를 해버립니다. 애는 여기까지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도해 주시면 이걸 모른다고 얘기하면 내가 공부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 내용보다는 올바른 습관 기르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너무 어려운데 학원 보낼까요? 제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데 학원 보낼까요? 하셨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셨나?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4가지를 제시를 많이 해드려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교육과정 읽어보기.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그동안 뭘 배웠고 지금 뭘 배우고 있고 앞으로 뭘 배울 건지 그걸 보시면 나한테 들어오는 조언들이 적절한 건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는 분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거랑 성취 기준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좋을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건방진 기성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설명할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이들이 가끔 수학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러 가지러 오면 저는 현직 수학 교사잖아요. 21년 차? 저도 해설지를 봐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약 올립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면서 초등학교 문제도 못 푸냐?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풀 줄 알겠죠. 어떤 설명이 이 아이한테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개념서는 중요한데 심화 문제는 굳이 안 푸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심화 문제집에는 교육과정을 살짝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초등학교의 수준으로 어떻게 설명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산 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에다가 연산 연습을 시키는 방법, 중요성에 대해서 최대한 할애를 좀 해드렸는데 연산 연습은 단순히 이렇게 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수, 기능, 그러니까 연산을 틀린 건 너의 실수 이 정도가 아니라 연산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스킬에 집착하지 마시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주시는 게 초등학교에서는 꼭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하다 보면 참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버텨내는 힘, 그걸 공부 체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걸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 않나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는 방법이 맞나? 라는,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는 공부 체력,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자신감이 필요하고요. 그 자신감을 길러주는 초등학생들한테 1번은 뭐냐면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진도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심화 문제 좀 느려도 괜찮은데 무조건 키워줘야 되는 건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이걸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장난 라디오가 되셔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공 경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격려해 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수학 왜 배워야 돼요? 동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아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부모님한테 궁금한 게 수학을 정말 왜 배워야 되나, 동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않나가 궁금한 건 아닐 겁니다. 뭐냐면 부모님과 논쟁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기 싫은 거, 그때 부모님이 그게 아니라 수학을 왜 배워야 되냐면 이라고 설명하시다 보면 논쟁자가 되시고 싸움이 시작되고 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니야,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엄마가 얘기해줬잖아를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아이가 입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든 하게 되겠죠. 그걸 해내면서 이제 성공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획 지키기. 이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세 번째로 가정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구체적인 칭찬입니다. 뭐냐면 어떤 과제를 해내면 잘했어, 대견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가 뭘 잘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걸 해내면 네가 해낸 게 성공이야를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냈다고, 이렇게 긴 문제를 네가 다 풀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해낸 걸 성공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아이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아이가 설명을 좀 하게 해주셔서 설명의 성공함으로 성공 경험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던 이유가, 누가 뭐라고 해도 초등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체력, 그걸 키워주는 게 성공 경험이다를 꼭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의 수학 지도를 할 때 초등학생일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저학년인 경우 부모가 맞벌이 부부일 때 어떻게 이끌어주는 게 좋을까요? 맞벌이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항상 내가 아이를 뭔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외벌이이신 분들보다 잘 못 챙겨주고 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시게 되는데, 사실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외벌이 부모님도 그렇게 많이 뭘 해주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급하시니까 진도에만 열중하게 됩니다. 진도. 그러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혹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도나 심화에 열중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 보내놓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챙기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힘드셔도 아이가 푼 문제집은 꼭 채점만은 해주시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는지 이거든요. 그래서 관찰이 제일 중요한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장에 계시다 보면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애가 푼 문제를 꼭 채점하시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틀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지를 보시는데, 그러면서 자꾸 아이를 질책하시지 말고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면서 아이랑 주말에 적절히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상담을 많이 하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를 칭찬해 주시면 좋아하시죠. 당연히 좋아하시죠. 근데 단점을 말씀드리면 좀 민감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하다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그러진 않은데 이번 시험에 긴장해서, 아니면 그날 저랑 있을 땐 잘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자기 아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이들에 대한 단점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요. 특히나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상담에 대한 거를 잘 믿어주시면서 아이랑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시다 보면 맞벌이시라고 아이가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실 거니까 딱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점해 주시는 거, 상담을 진지하게 잘 받아주시는 거. 그러면 아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적응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이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워너비죠, 워너비. 대략 한 40대 정도 연령대이신 분들이면 어린 시절에 그 영화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제목이 파격적이어서 저도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학교에서 보면 정말 성적은 행복순이 아닙니다. 성적이 낮아도 행복한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성적은 행복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특히나 수학이 불안해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수학
수학계에서, 수학교육학계에서 수학 불안이라는 용어가 학술 용어고 여러 수학 교육학자들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수학 불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극복이 돼야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많은 교육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몰입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 근데 그 집중이라는 게 정의 자체가 뭐냐면 즐거운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게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길러지고, 그건 더 큰 차원의 몰입을 갖고 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되고, 그래서 몰입을 어떻게 시켜주느냐가 스스로 공부하기에 도와주는 가장 큰 요소고요. 그 몰입을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요소가 뭐냐라고 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거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율성이 자유가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쉬고 이런 일관된 규칙, 그리고 어떤 과제를 선택할 때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주고, 혹시 부모님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좀 관철시키고 싶으실 때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에게 적정한 과제를 부여하면 아이들에게 자율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율성 중에 이 처음 세 가지 있죠. 일관된 규칙, 그 다음에 선택권 주기, 이유 제시. 이걸 아이들에게 주다 보면 아이들은 어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했다라는 어떤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 과제를 해내야만 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적절한 과제를 해내면서 성공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자율성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몰입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점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혼자 공부를 하면서 뭔가 성과를 올리게 되고, 또 부모님이 어떤 보상도 주시면서 점점 더 성취 경험을 느끼게 돼서 공부를 잘하게 되죠. 보상 주시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애들이 보상만 원하고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성을 주시면서 하시다 보면 혼자 스스로 공부한 아이를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는 즐기는 거다. 아니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즐기는 자가 이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정말 즐겼나? 그러니까 정말 즐기는 건가? 근데 사실은 어떤 목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다음 느끼는 감정이 즐거운 감정이었던 거지, 그 과정이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원래부터 공부를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힘든 거를 버텨내는 공부 체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집중하지 못하냐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 그럼 딱 앉아서 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가 고민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력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릴수록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를 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실 필요는 있어요. 오늘은 이걸 해야 될 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관찰하시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적절하게 도와주시다 보면 아이는 공부를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획 세우기,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력을 키워주는 상담, 약, 명상 등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너무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게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약이나 상담 가지고 해결이 될 건가, 명상 가지고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싱을 하다 보면 이제 코치들이 있잖아요. 제가 왜 복싱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복싱 훈련을 하면서 공부의 과정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얄밉습니다. 정말 얄밉거든요. 그러니까 샌드백 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분 3라운드 이렇게 칩니다. 1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1분 정도 하잖아요.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끔 TV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미트 받아주잖아요. 그게 한 2분 2라운드, 2분 3라운드 이렇게 치는데 30초
남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코치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뭐 제가 이렇게 미트 치고 있으면 너무 살살 치시는 거 아니에요? 더 빨리 치셔야 돼요 막 이러고, 미트 칠 때도 2라운드 치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한 라운드만 기어코 3라운드 4라운드를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코치가 와서 오늘 4라운드 하실까요? 3라운드 하실까요? 이러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계점인 거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점이 제 능력의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는데 집중력도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예를 들면 아이가 2시간 공부하기를 힘들어하는 아이가 힘들어도 부모님이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다 보면 이걸 채우고 그러면서 집중력이 생기는 거지. 집중력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뭐 조언 몇 마디 아니면 뭐 어른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라떼라고 하잖아요. 그거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 어저께 엄마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해? 어저께 아빠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해? 어저께 그렇게 말아듣게 얘기해줬잖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아이한테 화풀이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사실은 옆에서 같이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힘들면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게 필요하지, 저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학생들 중에서 집중력 좋은 친구들의 습관이 있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다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짐이라는 게 본인은 자기한테 어떤 뭔가 목표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습실 가보면 가끔 아이들이 이런 거 써놔요. 뭐 고려대학교 무슨 과 몇 학번 뭐 이렇게 자기 목표를.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되어지는 거거든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몇 년 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거기 1번에 보면 고교 시절 동안 자기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쓰는 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어떻게 했나 쓰잖아요. 그거 상담하다 보면 상위권 애들, 특히 극상위권 아이들 불러가지고 자 뭐 쓸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냥 한 건데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은 중위권 학생들한테 써오라 그러면 화려합니다. 정말 이게 뭐 온갖 교육 방법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거의 교수급으로 써가지고 와요. 공부는 더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근데 이게 그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나를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위권 아이들이 선생님 쟤는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데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잘 지켜보면 어떠냐면 상위권 애가 매일매일 6시간 공부하다가 그날 하루 5시간 공부하면 다음날 공부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2시간 공부하면 자기는 전날 2배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는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차이가 낮은 거죠. 기준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 인풋과 아웃풋은 무조건 비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계획표 지키기를 하는 거고요. 집중력 좋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수능 시험에 100% 성공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자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습관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극상위권 아이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서 학교에 오잖아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었냐면 토요일 날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복 입고 그냥 독서실로 가버리는 애가 있었어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자버리니까. 그 버릇을 수능 시험 전날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말도 교복을 입고 다녔던 애가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경찰대 합격한 아이인데 걔가 뭘로 유명했냐면 독서실 가서 독서실에 있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한테 딱 3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저씨 컵라면하고 김밥 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불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는 기계예요? 근데 사실 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좋은 아이들은 매일매일 같은 루틴으로 움직였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 공부 습관을 말씀드렸냐면 집중력 좋은 아이들의 습관이 특별하지 않다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선생님만의 노하우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집중력이라든가 공부하는 습관은 조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훈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계획표가
훈련의 로드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제가 혹시나 이제 습관을 물어보시거나 방법을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는 건데, 혹시 제가 이 책 다음에 누군가가 저한테 책 의뢰가 들어와서 좋은 기회가 또 닿는다면 꼭 쓰고 싶은 주제가 자기지도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거기 소스인데 이제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방법을 이런 걸 제시를 해드립니다. 처음에 정할 때 시작 시간을 정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오늘 새벽 1시까지 공부해야지 라고 해보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새벽 1시까지 공부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면 아마 12시 40분부터 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마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 시간을 날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서 열심히 공부하려면 나는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7시야. 그러면 7시 30분부터 나는 공부를 시작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30분 동안 편히 쉬다가 30분이 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작하는 습관, 그게 집중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언제 마치냐? 오늘 계획이 끝날 때 마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얘기한 거랑 반대로 끝내는 시간을 정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계획상이거든요. 오늘은 수학 3페이지 풀어야지, 내일은 영어 3페이지 풀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계획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예를 들면 오늘부터 한 달 반 동안 이 책 한 문제집 한 거를 풀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완료 시점인 거죠. 그러면 6주간 풀 거야. 그러면 책을 6등분을 하고, 그럼 한 등분을 한 주에 끝내는 거죠. 그걸 다시 6등분한 걸 다시 6등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을 세우고, 일요일날 하루를 비워놓고 일주일 단위로 부족한 거를 일요일날 채우면서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로 완성하는 시점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계획표가 나한테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집중력을 키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게 성공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여기까지 끝내야지. 근데 그게 사실은 초등학생한테 너 뭐 하고 싶어?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 달 반 계획, 두 달 반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올려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책에 꼭 더 자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안 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뭘까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질문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창의력을 길러주겠다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력도 훈련으로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단기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아이가 징징거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아이가 징징거리면서 부모님하고 이것저것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집중력을 키우는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아이에게 적절하게 교육을 해주다 보면, 그러면 아이가 점점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징징거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난 수학이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꼭 아이랑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이는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상태 진단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수학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상태는 부족한 게 있을 거고, 이게 상태가 질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 학원도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라고 했잖아. 이런 식의 얘기가 돼버리니까 부딪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부딪힘이 무서워서 부모님이 같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의 질책으로 인해서의 부딪힘보다 질책이 무서워서 아이랑 대화하지 않는 무관심이 아이한테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주고 싶으시다면 아이의 징징거림을 받아주시면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여 주시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지, 어떤 특정한 방법 아니면 키우는 교육 방법이 있지는 않다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참 수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공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도 공식을 찾는 것 같아요. 수학 잘하기 위한 공식. 그래서 이른바 턴키죠.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쉽게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뭔가요? 모르세요가 답이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드렸던 말씀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이게 좀 지루하니까 뭔가 자극적인 어떤 턴키가 있을까라고 찾고 있기는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학년이면 언제까지, 몇 학년까지 끝내야 돼, 몇 학년 때는 이 정도 문제집은 풀어야 돼 처럼 수학을 잘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몇 학년 때 어디까지 끝내야 되냐라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케바케라고 하죠. 학생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책에서 계속 언급했던 게 뭐냐면 선행학습은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심학습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을 잘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맞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되시잖아요. 딴 게 있을 것처럼. 맞습니다. 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열심히 꾸준히 예습복습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혼자 고민하는 게 맞다. 그 확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21년간 고등학교에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제가 3학년 애들하고 입시를 치러본 걸 따져보니까 1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입시를 치른 게.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얘가 어디가 문제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결론을 좀 내리게 됐어요. 여기 보시는 부모님들한테 자녀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가 제일 소중하지 않겠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동안 쌓았던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저희 아이에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 가지고 실험하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책에 썼던 방법이 저희 아이에게 실제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부모를 두신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인 학부모님이실지라도 고등학생 학부모님이실지라도 처음부터 초등학교 과정까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작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거까지 좀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로드맵이 있구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넣어서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내고 나서 참 여러 군데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8월 13일에는 예스24 NC점에서 북토크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링크로 아마 제 블로그도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예전에 블로그로 좀 활동을 하다가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블로그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쓰던 글들을 다 옮겨가지고 지금 하나씩 채워놓고 있는데 홍보라 많이 못 채우고 있어요. 좀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의견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 가지 확신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책을 통해서 정말 보시는 모든 분들의 자녀분들이 점점 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수학의 고수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